한국인이 정이 많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니까. 역시 한국인 수준 대단하다 대단해. 어느 한 외국인 여성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지하철 계단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입에 거품까지 물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질 않는데요. 멀뚱멀뚱 물러서서 지켜만 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멕시코인 엘레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레나 마르티네즈이고 멕시코시티의 작은 동네에서 부모님과 두 오빠와 함께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건축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도시의 모든 건물을 바라보며 누가 설계했고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해하곤 했죠. 조각된 문, 연철로 만든 발코니, 무늬가 있는 타일 등 섬세한 디테일을 보는 것을 좋아했죠. 햇빛이 곡선형 아치형 통로에 다 흥미로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제가 10살 때 아버지는 제가 직접 건물 디자인을 스케치할 수 있는 노트를 사주셨어요. 저는 동네 공원에 몇 시간이고 앉아 고층 빌딩부터 학교, 미래형 주택까지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리곤 했어요. 제 그림은 거칠고 비현실적이지만 저는 항상 무엇이 가능할지 상상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제게 건축은 상상을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마법과도 같았어요. 중학교 때쯤 저는 이 열정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물리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건축 준비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이 집중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건축 역사를 공부하고 제도 기법을 배우고 캐드와 같은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학교 밖에서는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건축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어요. 자하 하디드,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루이스 바라간 같은 선구적인 건축가들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대담하고 파격적인 건물은 저에게 틀에 박힌 디자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영감을 주었어요. 가족들이 멕시코시티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국립인류학 박물관이나 메트로폴리타나 대성당 같은 유명한 명소에 데려가 달라고 조르곤 했어요. 저는 여행에서 스케치하고 메모한 내용을 공책에 가득 채웠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저는 멕시코 최고의 건축 프로그램인 멕시코에 있는 국립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프로그램은 500명이 넘는 지원자 중 매년 35명의 학생만 입학할 수 있었죠. 마침내 제 열정을 직업으로 바꾸고 구조 설계의 이면에 있는 예술과 과학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 직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대발작을 겪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끔찍한 날의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침실에서 건축 관련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제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며 기절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바닥에 누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붙잡고 아버지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검사를 하고 저에게 간질 진단을 내렸어요. 그들은 제가 간질 발작을 경험했다고 말했죠. 원인은 불분명했지만 유전적 소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질은 만성질환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발작이 예측할 수 없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사들은 매일 약을 복용하고 수면 부족, 알코올, 번쩍이는 불빛과 같은 잠재적인 유발 요인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인생을 바꾸는 이 소식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18살의 나이에 건축학도로서 설레던 저의 새로운 미래는 이제 불확실해 보였죠. 진단을 받아들이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약은 처음에는 제 발작을 꽤 잘 조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복용량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에 한 번씩 발작을 일으켰죠. 이러한 발작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꾼 무서운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저를 계속해서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상한 냄새나 어지러움 등 약간의 기운이 느껴질 때마다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발작을 이겨내야 했어요. 저는 벤치, 잔디밭 또는 누울 수 있는 곳과의 근접성을 기준으로 가는 곳마다 지도를 그렸어요. 대학에서 4년 동안 발작으로 인해 수업, 마감일, 사교 행사에 빠지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적의 균형을 찾을 때까지 약물을 조정하기로 했죠. 건축학 교수님들도 매우 협조적이셨어요. 뇌전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업적으로 성공했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을 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샘 설계 세션이나 동급생들과의 동아리 활동 등 너무 위험해 보이는 사교 활동은 거절했어요. 고립된 생활도 힘들었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작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건축학 학위를 마친 후 저는 멕시코시티의 명망 있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전문 건축가로서 첫 해를 훌륭하게 보냈습니다. 간질은 비교적 잘 조절되었지만 여전히 가끔 발작을 경험하곤 했어요. 직장에서 구급대원이 제 주위를 맴돌거나 카페에서 경련을 일으킬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웃으며 넘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이상하게도 그게 제 정상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혼자 살고, 장시간 일하고, 몇 달에 한 번씩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는 편안한 일상에 적응하게 되었어요. 여행, 파티, 발작이 불편하거나 창피할 수 있는 기타 활동도 피했죠. 하지만 30번째 생일날, 텅 빈 아파트를 둘러보며 불안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멕시코시티에서 건축가라는 꿈을 이루며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죠. 저는 해외에서 일하거나 휴가를 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었어요. 여행 초기의 발작으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집을 떠나기에는 너무 불안한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30을 갓 넘긴 지금, 저는 다시 모험심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본 여행 책자를 몰래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국적인 여행지를 조사하고 그곳에 가면 어떨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간질 환자로서 지구 반 바퀴를 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세상이 너무 좁아졌다는 잔소리를 억누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서울에서 6개월간 진행되는 건축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이메일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엘리트 글로벌 프로그램은 매년 15명의 건축가에게만 해외에서 일하며 기술과 문화적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죠. 한국 회사에서는 특히 친환경 도시 디자인에 대한 저와 같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남몰래 꿈꿔왔지만 항상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원 절차는 여러 차례의 면접과 포트폴리오 제출 등 엄격했어요. 교환 프로그램 책임자인 최경준 박사는 제가 뇌전증을 앓으며 살아온 경험에 대해 정중하게 물어보았죠. 저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의사의 관리 덕분에 최근 상태가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에게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최경준 박사가 보낸 이메일은 저희 전문적 자격과 장애를 관리하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독특한 관점의 바탕을 가진 저의 모습을 보며 제가 완벽한 후보자라고 말했어요. 그는 발작에도 불구하고 건축 분야에서 성공한 제 모습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제안을 받아들일지 고민했습니다. 이 기회는 모험, 여행, 새로운 관점 등 제가 놓치고 있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제가 구축한 안전한 일상을 방해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작을 일으킬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장단점 목록을 작성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건강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불안감을 이겼습니다. 이 기회를 거절하면 남은 인생을 후회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의사, 가족, 동료들의 도움으로 저는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어요. 32살에 드디어 저는 제 시야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멕시코시티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희와는 전혀 다른 외국 문화에 뛰어들고 지구 반대편에서 건축 기술을 배운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제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컸어요. 지하철에서 끔찍한 발작을 일으켰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면?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어 장벽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필요한 모든 의료 서류와 물품으로 가득 찬 커다란 가방 2개를 들고 여행 준비를 하느라 육체적으로 무거워진 몸을 비틀거리며 좌석에 앉았습니다. 걱정의 짐이 제 마음도 무겁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대신 멕시코시티의 안전하고 통제된 세상에 머물렀어야 했을까요? 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제 세상을 열어줄지 아니면 제 인생을 망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기도를 올리며 앞으로의 여정을 믿기로 했어요. 밤새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떠올리며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뇌전증 진단을 받은 초창기를 떠올렸어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발작의 빈도가 줄어들고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위기처럼 느껴졌어요. 카페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탄 토스트 냄새를 맡았을 때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보며 몸을 숨길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경련을 일으키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깨어났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의사들은 비교적 가벼운 발작이라고 말해주었지만 당황스러움은 계속 저를 괴롭혔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발작이 대부분 조절될 때까지 약을 계속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제 방에서 발작을 일으켰는데 며칠 동안 아무도 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작 도중에 계단에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만약의 경우가 떠올랐어요. 교수님의 제안으로 저는 온라인에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다른 학생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연결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대학과 그 너머에서 번창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한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들은 의료용 아이디 팔찌 착용, 약 복용을 상기시키는 휴대폰 알림 설정하기 등의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장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장애인 서비스 덕분에 학교에서는 제가 발작을 일으킬 경우를 대비해 기숙사 샤워실에 비상용 바닥 매트를 추가했습니다. 교수님들은 결석이 발생할 경우 유연한 마감일을 허용해 주셨어요. 경비실에서는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 문 앞에 두고 갈 수 있는 카드까지 주었죠. 서서히 적응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졸업 후 저는 학업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뇌전증 커뮤니티에 가입하면서 제 뒤에 든든한 지원 네트워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지만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멀리 떨어져 홀로 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오래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발작을 일으켰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언어 장벽 때문에 치료를 거부당하면 어쩌지?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한국인 승객들이 신나게 수다를 떠는 모습을 흘끗 둘러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검은 머리를 헝클어뜨린 유아가 웃으며 좌석 너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비디오를 보며 큰 소리로 웃었죠.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들도 저와 어떤 면에서는 다르지만 마음은 근본적으로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분명 제가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연민으로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의 친절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시설의 엄청난 규모에 놀랐습니다. 인천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붐비는 공항 중 하나였어요. 매년 엄청난 수의 승객이 이 초현대식 터미널을 통과합니다.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 출입국 심사대와 세관을 통과하면서 저는 그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마침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웃는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는 호스트 건축 회사의 새 동료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손을 흔들며 그를 만나러 달려갔죠. 지훈 씨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열정적인 인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그는 차를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사과했어요. 저는 버스는 문제없다고 안심시켰죠. 함께 버스를 타면서 저희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을 몇 블록 지나갔습니다. 그는 한국이 아파트의 나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인의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버스 엔진 소리를 들으며 한국의 에티켓에 대해 수다를 떨었어요. 그는 어르신들과 직접 눈을 마주치지 말고 집이나 절에서는 신발을 벗고 무엇보다도 감정 절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질을 조절해야 한다며 조언했습니다. 그의 속사포 같은 지시를 받아들이느라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죠. 마침내 저희는 새 사무실이 될 현대적인 유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챙긴 후 지훈이와 저는 저녁을 먹으러 한국 식당으로 나갔어요. 곧 불고기, 김치국, 어묵, 호박죽 등 눈부신 음식들이 저희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각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시식을 했습니다. 혀에 닿는 맛은 완전히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지훈은 절대 혼자서 술을 따르지 말고 윗사람에게 잔을 올릴 때는 두 손을 사용하는 등 한국의 식사 에티켓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그의 동작을 따라 하다가 국물이 턱에 어색하게 튀는 바람에 웃음을 터뜨렸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서울에 정착하여 건축 교환학생 프로그램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지하철 로봇 가이드부터 첨단 모바일 네트워크까지 곳곳에 있는 최첨단 기술에 놀랐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각 건축가들이 최신 설계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터를 이용해 건물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도구와 인프라는 멕시코시티가 수십 년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죠. 주말이 되자 저는 관광객이 되어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북적이는 지하철을 타고 우뚝 솟은 오피스 빌딩과 쇼핑의 메카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 반짝이는 현대적인 외관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고층 빌딩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역사적인 건축물이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도심 한가운데 한국 전통 한옥이 보존되어 있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기와지붕, 나무 기둥, 고풍스러운 마당 등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한옥 건물이 즐비했죠. 서양의 영향을 받기 전 수세기에 걸친 한국적 디자인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의 미로를 헤매다 보니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15세기 성벽을 방문했어요. 이 기념비적인 성벽은 한때 고대 서울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성곽의 존재감은 여전히 숨막히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성곽은 서울의 수세기에 걸친 유구한 역사를 상기시켜줍니다. 저는 왕궁 경복궁의 경내를 둘러보며 과거의 영광을 상상하며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용과 연꽃의 화려한 석재와 나무 조각이 수세기 동안 조선 왕족이 거주했던 조선 궁전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크게 파괴되었었지만 다시 복원되어 한국 문화의 자부심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시내 곳곳을 걷느라 발이 아파왔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스카이라인 위로 여의도 불꽃축제의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짝이는 건물들을 배경으로 쏟아지는 화려한 색채의 소나기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단 하루 만에 서울이 과거와 현재의 매혹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은 과거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야심차게 달려가는 도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여행 일기를 열심히 쓰며 감각적인 디테일을 하나하나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줄을 되돌아보며 이 낯선 곳이 이미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감탄했죠. 처음의 문화적 충격은 어느새 사라지고 정겨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사과를 달라고 했는데 감자를 주는 등 가끔씩 언어가 뒤섞여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식 에티켓의 미묘한 차이를 항상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날 아침에는 지훈이가 어르신들 앞에서 코를 풀지 못하도록 제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색함은 동료들의 따뜻함에 가려졌어요. 사무실에서는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 건축가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컴퓨터 세팅이나 스튜디오 공간 마련을 도와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팀원들이 열정적으로 한국 요리를 설명해주고 한국식 테이블 에티켓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죠.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저는 간질 환자로서 이곳 여행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빨리 사라졌는지를 느끼며 놀랐습니다. 저는 장애가 저를 가로막고 장애물마다 편견과 무관심이 저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연민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제 동료들은 제 장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도움을 주었어요. 커뮤니티의 개방성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소속감을 주었습니다. 외국 생활이 힘들 것이라는 편견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서울은 제 시야를 넓혀주고 있었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건축 교환 프로그램에 행복하게 적응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새로운 설계 기법을 배우고 한국 고유의 문화에 기반한 건축적 통찰력을 흡수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또한 제가 쌓아온 멕시코 건축 역사와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해 강연하면서 제가 가진 지식을 공유했죠. 저희는 함께 3D LED 외관을 갖춘 기업 고층 빌딩부터 파도 모양을 형상화한 거대한 새 공공 도서관까지 서울 전역의 숨막히는 건축 현장을 방문했어요. 도시의 인프라를 나란히 살펴보면서 서로 다른 관점이 모여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 교환이 초안 작성 테이블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서울의 역동적인 풍경을 계속 탐험했어요. 여의도 공원을 산책하고 번화한 도시 한복판의 나무 아래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죠. 젊음이 넘치는 홍대에서 거리 공연과 음악을 즐기며 여유로운 일요일을 보내기도 했어요. 가장 좋았던 순간은 활기찬 재래시장을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한 상인은 신선한 찐만두를 맛보라고 저를 유혹했고 다른 상인은 형형색색의 김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석쇠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가 절인 향신료와 섞여 있었어요. 오감을 자극하는 시장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몇 시간을 금방 보낼 수 있었어요. 서울은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이 나라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되었어요. 오래 머무를수록 서울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새로운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어떤 것도 한국에 대한 애정과 앞으로의 몇 달에 대한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혼자 살다 보니 가끔은 여기가 어딘지도 잊고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기도 했어요. 멕시코시티가 아니라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더듬더듬 불을 켜곤 했습니다. 의사와 지원 시스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간질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있었죠. 여기서 혼자서 큰 발작을 일으키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들 때면 저는 하루하루를 차분히 받아들이고 중심을 잡고 현재에 집중하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와 지식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죠. 과거의 어려움은 저를 유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학계, 예술, 비즈니스, 혁신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의 헌신적인 노력은 분명했어요. 한국전쟁 이후 빠르게 재건된 나라의 한국인들은 결연한 회복 탄력성의 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원동력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저에게 동기를 부여했어요. 저도 똑같이 활기차게 현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2달이 지나자 저는 편안한 새 일상에 안착했어요. 저는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약물치료요법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응급의료용 신분증과 물품을 항상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의 훌륭한 지하철과 의료 인프라를 숙지했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또한 저는 한국에 번성하는 뇌전증 커뮤니티와도 더 많이 연결되었습니다. 지역 그룹에 가입해 발작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열망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행동을 이해하는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저혈당을 피하기 위한 소금 간식, 발작을 피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앱 등 팁을 주고받았고, 우스꽝스러운 장소에서 발작이 일어났을 때 함께 웃어 넘기기도 했어요. 해외에서 제 상태를 외롭게 느끼지 않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늦가을이 되자 제가 이끌던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가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동료들과 저는 건물 사양을 계산하고 복잡한 기하학적 모듈을 설계에 통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이 혁신적인 구조물의 독특한 기술적 특징과 곡선 형태는 서울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종종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설계도의 각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다 보니 늘 수면 부족에 시달렸죠. 피로가 발작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감일이 다가오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밤샘 작업을 견뎌내기 위해 커피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11월의 어느 추운 날 밤, 자정이 다 되어서야 겨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서울은 이른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저는 피곤에 지쳐 있었죠. 지하철 정류장에 도착한 저는 침대에 쓰러지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에 갑자기 금속 냄새가 나는 기운이 저를 덮쳤습니다.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미 팔다리에 힘이 풀리고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이 추운 계단에서 발작을 일으킬 것만 같았어요. 모든 것이 깜깜해지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절뚝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처음에 지하철역 계단 바닥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시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 주변에 작은 군중이 모여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한국어로 부드럽게 말을 걸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회사 건축가인 혜준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혜준 씨는 한국어를 섞은 서툰 영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도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다가 막 퇴근하던 중 제가 계단에서 쓰러진 것을 본 것이었죠. 혜준이는 제가 경련을 일으키자 달려와 제 머리를 쿠션으로 받쳐주었습니다. 경련이 멈추자 그녀는 저를 회복 자세로 눕혀주었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나이 지긋한 한국 여성이 제 팔다리를 잡아주며 부상을 방지하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지하철 직원이 담요를 들고 나타났고 통근자들이 핫팩을 가져와 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에서 심하게 발작을 일으켰지만 다행히 외상은 입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저는 혜준이의 손을 감격스럽게 꽉 쥐며 그녀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추운 밤에 낯선 사람들이 저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순간 낯선 이국 땅에 홀로 남겨진다는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울은 정말 집처럼 느껴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저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구급대원들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저를 이송했어요. 병원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확인하기 위해 스캔을 하고 약물 수치를 평가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그들은 저를 야간 병실로 옮겨 모니터링했어요. 간호사들이 밤새 자주 깨워서 제 인지 능력과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의사는 제가 방금 피로로 인한 발작을 경험한 것이므로 치료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저는 혜준이의 도움으로 퇴원했습니다. 혜준이와 저는 순두부찌개를 먹으며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더 일찍 퇴근해서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아쉬워했어요. 저는 그녀를 말리고 그녀의 도움과 신속한 대응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독립적인 저에게 이 사건은 주변에 도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혜준이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낀다고 안심시킨 후 저희 대화는 가벼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회사 밖에서 자신의 열정은 춤이라고 말하며 곧 있을 자신의 무용단 연말 공연에 저를 초대해 주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후 제가 이맘때 놓친 멕시코의 축제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식당 밖에서 헤어질 때 저는 그녀를 충동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한국인의 기준으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호천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저희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혜준이는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저희가 운명처럼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지하철 발작에서 회복하고 다시 프로젝트 마무리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동료들은 제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관심과 걱정만 보여주었어요.
제 상사는 저에게 진정하고 쉬는데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배려 덕분에 서울을 위한 탁월한 건물 디자인을 완성해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커졌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토론과 협업을 위한 팀워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함께 오류를 찾아내고 아이디어를 최적화했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했죠. 드디어 프레젠테이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축소 모형과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연습하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 도착한 후 얼마나 발전했는지 되돌아보았어요. 한국 문화, 음식, 건축의 깊이가 제 안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인프라 프로젝트로 시작한 이 일이 이제는 서울이 제게 준 모든 것에 대한 보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그네토 컨트랙션의 주주들과 개발자들이 커피와 페스츄리 빵을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 상사는 열정적인 소개로 시작을 알린 다음 저에게 자리를 넘겼습니다. 제가 이 최첨단 고층 빌딩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자 그들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저는 그들이 완성된 결과물을 시각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첨단 내진 구조와 태양열을 차단하기 위해 동적으로 재배열되는 파사드 패널을 지적했어요. 저는 축소 모형을 살펴보면서 이 건물이 어떻게 수학적 원리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의 새로운 표준을 개척할 것인지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 위로 연결된 인피니티 풀이 공개되자 웃으며 박수를 보냈죠. 프레젠테이션을 마치자 모두들 기립박수를 보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달려와 악수를 청하고 제 기술과 영감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문의에 답하면서 저희가 구상한 미래의 명소에 대한 진정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혁신적인 한국의 고층 빌딩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저를 서울로 데려와준 회사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한국에서 진행한 건축 교류 프로그램의 완벽한 정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믿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겸허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외국인 건축가를 경계했지만 결국 그들은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저희의 기술과 통찰력을 융합하여 획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6개월간의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요. 간질로 인해 멕시코시티의 작은 반경 안에 갇혀 지낸 몇 년 동안 한국이라는 꿈도 꾸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곳에서 간질 환자로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번창했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대담하고 새로운 건축을 위한 영감을 얻고 싶다는 제 평생의 꿈이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그 꿈은 제가 발작을 안전하게 가두기 위해 만든 벽 뒤에 갇혀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었죠. 하지만 지금 아파트에서 서울의 높이 솟은 유리 빌딩들을 바라보며 그 꿈이 다시 한번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탐험할 것이 너무나 많고 창의력의 한계를 계속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제가 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출국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저는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교환 프로그램 디렉터인 최경준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축회사에 6개월 더 머물고 싶다고 정식으로 요청했죠. 숨을 참으며 보내기를 누르면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최경준 박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다는 답장이 왔어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가족과 의사 선생님께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가족들은 그동안 떨어져 지낸 시간을 회상하며 편지를 보내주었고 제가 익숙한 곳을 벗어나 모험을 떠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어요. 가족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데리고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도시인 서울을 보여드리고 싶어 서울 화상 투어를 떠났습니다. 소박한 나무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상상을 하며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오징어찜과 순두부를 열정적으로 맛보는 오빠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지는 활기찬 시장도 보여드렸죠. 아마 어머니는 채소 상인들과 흥정하는 걸 좋아하셨을 거예요. 밤이 끝나고 화상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지구 반대편에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온전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를 가둔 벽 밖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는 한계 속 모험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멕시코로 돌아가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새로 찾은 한국에는 아직 보여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6개월 연장을 위해 다시 적응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 상사는 새로운 건축 협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저를 기꺼이 환영해 주었죠. 저는 낡은 사택에서 제가 자주 다니던 국제병원과 가까운 마포구의 햇살 좋은 원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지하철 발작 이후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간질 치료를 통해 엄격하게 안정을 유지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멕시코에 있는 신경과 전문의와 정기적인 화상 진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시간대 이동을 고려하여 약물을 조정했죠. 또한 그는 한국 전문의인 권선영 박사를 연결해 해외에서의 치료를 감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또 한 일은 저녁 식사 후 해질녘에는 구불구불한 시내를 걷는 등 제 몸에 가장 잘 맞는 루틴을 고수했습니다. 아침 명상과 요가는 스트레스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스트레스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는 저녁 사교 모임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훈련은 힘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복귀 후 첫 3개월 동안 가벼운 발작이 2번밖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최신 기술을 접하면서 저는 건축 기술을 빠르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교한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와 같은 건물 모형을 렌더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로 제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했죠. 한국에서 익힌 도구들은 저를 건축의 최첨단에 올려놓았어요. 제 상사는 저에게 샤넬 패션 본사의 주요 건축을 다시 맡겼습니다. 내부 정원을 갖춘 매끈한 유리 외관의 이 거대한 건물은 서울에서 친환경 기업 공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감격했고 모든 창의력을 쏟아 부어 이 건물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샤넬 본사를 개발하는 과정은 뛰어난 팀원들과 함께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실내 폭포, 무성한 이국적인 초목, 탁 트인 산의 전경이 어우러진 24층 높이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찬사를 포함한 건물이었어요. 주주들이 최종 디자인을 승인하자 제 상사가 회의실에서 샴페인 한 병을 터뜨리며 축하해줬어요. 전문적으로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커뮤니티와 문화에 대한 유대감도 계속 깊어졌습니다. 혜준이와 저는 박물관, 스파, 댄스클럽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저희는 서로를 위해 정통 멕시코 음식과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서로의 기발한 실수를 회상하며 몇 시간이고 웃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질감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또한 뮤지컬 극단에 가입해서 제 연기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 대사를 외우는 것도 훌륭한 언어 연습이었어요. 공연이 끝나면 출연진들은 항상 시끄러운 노래방에 갔는데 그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락거리였어요. 제 엉뚱한 노래소리에 그들은 울고 웃으며 즐거워했죠. 그들의 유쾌함이 제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스위스에서 온 새 친구 다니엘과 함께 서울의 맛집을 탐험하는 것 또한 모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모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10코스의 현대화된 한식 오마카세 요리를 맛보는 것을 미션으로 삼았어요. 이국적인 코스 요리 사이사이에 다니엘과 저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세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저희의 우정은 예상치 못한 보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계절이 지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제 자신에 대해 더 확신하고 있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위험을 회피하던 저는 더 이상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뇌전증을 잘 관리하기 위해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던 똑같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삶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담장 밖으로 과감히 모험을 떠나는 저, 엘레나가 되었죠. 서울에 처음 도착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되돌아보니 이곳이 저에게 정말 마법 같은 곳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놀라운 깊이를 드러냈어요. 직업적으로는 디자인 관점을 넓힐 수 있는 더욱 더성견지명이 있는 건축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장애 때문에라도 여전히 온전히 살아가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죠. 이곳에서의 시간은 제가 집에서 만들어 놓은 조심스러운 경계 너머에 얼마나 많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에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감과 자기 인식의 조각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나라는 제 영혼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바꾼 이 장이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제 2번째 고향이 된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씁쓸했지만 마음속으로 저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뿌리가 저를 멕시코로 다시 불러냈고 그곳에는 이곳에서 얻은 지혜로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모든 장소를 마지막으로 다시 방문했습니다. 홍대에서 치맥을 먹으며 늦은 밤에 대화를 나누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손을 잡고 산책하고 연극단의 공연을 응원하는 등 각 장소에서 저를 형성한 경험들을 일기 쓰며 회상했습니다. 각 장소마다 이곳에서 성장한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멕시코로 돌아가서 다음 여정을 시작할 때 이 여행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멀리 여행하더라도 한국은 항상 제 마음 한켠에 있을 거라고 말이죠. 돌아오는 날 아침, 저는 새벽에 일어나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수놓는 일출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사계절 내내 이 광활한 풍경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으니까요. 희망으로 가득 찬 빛이 다시 떠오르는 이 풍경과 이렇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공항에서 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동료와 친구들과 작별 포옹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쌓아온 유대감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설렘 등 복잡한 감정을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는 곧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비행기가 서울 상공을 이륙하자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어요. 밤마다 걸었던 네온사인이 가득한 거리, 수많은 식사를 나누었던 레스토랑, 꽃이 흩날리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원 등 모든 것이 제 내 가슴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여행이 언제 더 멀리 모험을 떠나야 하는지, 언제 뿌리를 가까이 두어야 하는지 배우는 인생의 연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장소를 사랑하고 그 장소가 나를 사랑하면 언제나 그곳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과 제가 거리와 상관없이 이제는 가족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죠.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